자, 재정 정책이거든요. 몇 편이죠? 5편 재정 정책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이 재정학에서. 근데 이게 다 빠져 있잖아요, 책에. 이게 제일 중요하고 결국은 재정 정책을 펴기 위해서 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기초학습들을 다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걸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부가 어떤 정책을 어떻게 펴서 거의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이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강의 뒷부분에 와 있다 보니까 오늘처럼 자세히 설명을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 책이 어떻게 편제되는지 한번 보죠. 여기 보면 재정정책의 개관이니까 재정정책이 뭐라는 게 하고 결국은 국민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국민의 삶과 국민들의 이렇게 삶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익을 추구하는 게 재정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 과정,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대충 다 공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경제 안정 정책과 재정 정책, 그다음에 경제 안정 성장과 재정 정책. 이거는 왜 여기다 이렇게 편제를 해놨냐면 머스그레이비가 그랬잖아요. 자원 배분 측면에서 효율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소득 분배 측면에서 공평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가지고 쭉 지금까지 설명해 왔잖아요. 근데 세 번째 경제 안정 성장 측면에서 뭘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 설명을 안 했어요. 그게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재정 정책 파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위반하고 집행하는 자들의 입장에서 또 그 정책을 실행해 놓고 피드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근데 이 자료들이 조금 오래됐어요. 예. 2000년 이후에 새로운 이론들이 여기에 지금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이제 수정판을 혹시 발행할 기회가 된다면 그 부분을 넣어서 책을 좀 보완해 볼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죠. 그 얘기고요. 재정정책의 의의와 목표, 그 다음에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재정정책은 주로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지 않겠어요. 정책 수단들. 크게 봤을 때 정책 수단을 했을 때 재정정책, 금융정책, 환율 조정, 직접적 통제 변경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정책들 중에 우리는 이제 재정정책을 보는 거거든요. 재정정책. 그럼 이 재정정책, 이 정책 수단들 중에서 이 정책 수단을 가지고 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일을 할 텐데 거기에 따른 효율성과 유효성 보는 건데 이건 뭐라고 쓰는가요? 그리고 안정된 정책 수단을 이용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정책 목표에 대해서 최적의 정책 수단이 선택돼야 된다. 이러한 정책 수단의 선택 문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떤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관계되는 정책 수단의 효율성 또는 유효성이라고 하는 기준이다. 이 기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팀버겐이라는 학자가 분류하는 정책 분류 방법, 양적 정책 수단,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 등 양적 조작에 관련된 것, 질적 정책 수단, 조세 계획 등의 양을 초월해서 질적으로 조작하는 데 이르는 것,
그다음에 변혁, 사회제도의 특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포함한 어떤 변혁, 이렇게 팀별로 분류했다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그러한 재정 정책 수단, 여러 가지 정책 수단 중에 재정 정책 수단이 아니라 그냥 정책 수단이죠. 이 정책 수단 중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재정 정책을 한번 보면 재정 정책이 뭔지 한번 봅시다. 한 나라의 국민 소득, 실업률, 고용 수준, 물가 수준 등 거시적 집계 변수를 바람직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주도해서 시행하는 모든 정책 등을 재정 정책이라고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거시경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거시경제를 우리가 지금까지 미시경제에서 있었는데 그 틀에 벗어나서 이제 거시경제 쪽으로 옮겨오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거시경제를 제대로 공부를 못했어요. 거시경제를 박사과정 때 거시경제 과목을 못 들었어. 나 혼자 공부했어. 왜냐면 그 교수님 이제 오래되니까 교수님 이름도 잊어버렸다. 강의를 좀 수강해달라고 2명이 박사과정이 있거든요. 수강해달라고 찾아갔는데 박사과정 학생들한테 나 강의 안 한다고 교수님께서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네, 이게 혼자 해가지고 책 속에 내놨는데 그분이 이제 그 교수님은 중도에 그만두고 나가셔가지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한번 했어요. 굉장히 사회 활동에 참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국회의원하고 학교에 돌아오지 않고 이제 지금 무슨 일 하시는지 모르겠네. 한 분은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스승은 김주환 교수입니다. 지금도 강의하시잖아요. 김주환 교수님. 김주환 교수는 강의 들으시나요? 그죠? 지금도 강의하시니까 오직 학문의 길만 걸으시는 훌륭한 선생님이죠. 김주환 교수님은 다른데 저기 넘겨다 보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2000년도부터 이제 박사과정을 했는데 김주환 교수님 저희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또 이한주 교수님이라고 계셨어요. 이한주 교수님. 근데 그분은 이제 특정한 정치인 참모로 들어갔었죠. 그래가지고 경기도 뭐 정책연구소인가요? 경기도 연구소에 들어가서 원장 하시고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 떨어지니까 거기서 조금 불미스럽게 만든 것 같아. 뭐 이렇게 재산 투기 문제로 대통령 선거 캠프 참모로 가다 보니까 깨끗해야 되잖아요. 근데 투기 문제에 걸려가지고 중도에 참모를 그만두는 좀 추모를 당했죠. 그리고 학교를 못 돌아오신 것 같아요. 못 돌아오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스승이신 김주환 교수님은 오로지 한 길만 걸어갔잖아요. 훌륭한 선생님이라는 말씀. 그래서 이 재정 정책. 근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밖에서 필요로 하는 건 이 분야 같아요. 미시경제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미시가 어차피 뭐 이런 얘기는 물어보지 않고 자, 소득 수준이 어떨 거냐, 국민소득, 그 다음에 물가가 어떨 거냐, 뭐 환율이 어떨 거냐 이런 걸 보통 물어보고 주로 그게 이제 거시경제 분야잖아요. 그래서 이 분야가 이제 거시경제에서도 공부를 하지만 결국은 재정 정책의 문제거든요. 재정 정책의 문제.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공부를 조금 덜 했고 그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저는 이제 재정학의 스승이 누구냐면 어제 유한선 교수님이 제 스승이거든요. 재정학이. 그분한테 공부를 해서 좀 책을 정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분 책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한 거거든요. 이게
재정정책. 여기 보면 이제 슈멜데스는 뭐라고 했나요? 재정정책, 구조조정, 경기조정, 소득 재분배, 사회복지 향상 및 금융질서의 확립 등 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그 재정정책이다. 공공지출 및 공채 등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조작하는 일련의 조치라고 할 수 있고,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 재정정책은 한 나라의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는 핵심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했으며 그 영역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요즘 이제 재정정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뭐 돈을 찍어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돈을 빌려가지고 코로나 대처한다든지, IMF 갔을 때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서 경제가 좀 불안정한 것을 고친다든지, 뭐 최근에는 이제 최근 2, 3년간에는 공채 발행해서 빚내가지고 코로나로 인한 그 경기가 침체된 것을, 또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막 좀 줬잖아요. 다 빚으로 남았지만 그런 것들 많이 해서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때는 케인즈 경제학 그리고 케인즈적 관점에서 재정 정책이 최고조를 발휘했었잖아요. 재정 정책이 그러다가 그 재정 정책의 유효성 문제가 조금 떨어지다가 최근에 와서 또 여러 가지로 재정 정책의 중요성이 더더욱 강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재정학에서 다루는 재정 정책, 단순히 정부가 수용하는 정부 지출 또는 조세를 조작하는 한정된 범위가 아니고, 요거는 이제 정부 지출 또는 조세를 조작하는 한정된 범위, 요건 거시경제학상의 재정 정책이라고 보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고 이 재정학이 다루는 재정 정책은 정부가 바람직한 경제 상태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일련의 조치를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 정책은 금융 정책, 조세 정책 등 거시적 경제 정책 전반을 포함해서 재정학에서는 다루고 있다. 그렇지만 저희 책에서 금융 정책에 대한 것은 개략적인 것만 개념만 얘기를 해놓고 그 세부적인 것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정책. 자, 재정정책의 목표. 결국은 완전고용, 물가 안정, 그 다음에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부의 공정한 분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들이죠. 그죠? 완전고용, 물가 안정,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부의 공정한 분배. 자, 완전고용. 노동시장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될 수 있는 상태, 그게 완전고용이죠. 최근에 자연실업률 개념을 도입하고 자연실업률을 유지하는 고용 수준을 완전고용으로 정하고 있다. 현실의 정부는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다음에 물가 안정.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물가가 지금도 많이 올라있죠. 미국이라든지 유럽도 물가가 많이 올라있죠. 일반적으로 물가 수준 안정, 생계비나 그 밖에 물가 지수로 표시되는 평균 물가의 안정을 의미하고, 경제의 바람직한 경제 상태 실현에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요건이다. 물가 수준의 변화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원인이고, 각국은 다양한 재정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과 물가 안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완전고용과 물가 안정, 정부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들이죠. 그러니까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부의 공정한 분배. 모든 국가는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기초적인 여건으로서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의 달성을 목표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더불어 성장의 과실로서 소득과 부를 적정하게 분배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그래서 재정정책의 목표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수단, 재정정책 수단과 금융정책 수단, 이것도
계략적인 것만 보고 갈까요? 재정정책 수단. 조세 수입이 정부 지출보다 크면 흑자 재정, 반대면 적자 재정. 최근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적자 재정을 편성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재정 투융자, 비이전 지출, 직접 투자와 금융적 융자 활동, 그 다음에 각종 보조금,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개선하고 소득의 재분배를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경상 지출, 정부 소비 지출, 조세, 증세, 감세 이런 수단들이 재정정책 수단이다. 그 다음에 금융정책 수단은 금융정책은 한국은행에서 하겠죠. 한국은행에서 일반적 금융정책 수단, 공개시장 조작, 지급준비율 정책, 재활용률 정책, 선별적 수단, 이자 규제, 대출한도 규제도 선별적 금융지원 이런 것들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현대통화 이론이 지금 여기에 빠졌거든요. 이 책에서 현대통화 이론이 이 부분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이제 이론이 정립돼 가고 있겠죠. 한번 개념만 보죠. 현대통화 이론, MMT 이론이라고 그러죠. MMT. 국가가 과도한 인플레이션만 없다면 경기 부양을 위해서 화폐를 마음껏 발행해도 된다는 이론이다. 정부 지출이 세수를 뛰어넘어서는 안 된다는 균형재정의 통념을 깬 것이다. MMT에 따르면 국가는 정부 지출을 위해서 국채도 발행할 필요가 없다. 국가가 경기 부양에 필요한 정책을 도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면 화폐를 발행하고 일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 세금을 걷어 예방한다는 주장이다. 미국이 이렇게 해왔죠. 미국이. 그래서 양적 완화라고 그러나요? 미국이 그러면 기축통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돈을 찍어가지고 무한히 풀었잖아요. 굉장히 많이 풀었죠. 내용, MMT로는 정부가 돈이 필요하면 채권을 발행하고 중앙은행에 돈을 찍어 채권을 매입하면 된다. 굉장히 간단한 이론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채나 돈이나 똑같은 것이다. 찍어서 없애면 된다. 2018년 기준 주택 담보 808조 원, 총 GDP 그때 당시 GDP 1920조 원의 42%에 해당된다. 만약 이거는 이제 다른 내용인데 어쨌든 이건 생략하고요. MMT 이론이 최근에 이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책에 좀 빠져 있습니다. 참고로 이건 넘어가죠. 쭉 넘어가고 여기에 이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상대적 영역에서 IS 곡선과 LN 곡선이 쭉 나오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보고 넘어가죠. 그리고 이제 국민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보기 위해서 거시경제학의 기본 체계를 보고 케인스의 단순 모형에서 국민소득 결정, 그 다음에 일반 모형에서 국민소득 결정, 그리고 각 학파들의 경제 안정정책, 여기는 이제 경제 안정정책, 다음 편에서는 안정성장정책, 장을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죠. 거시경제학 관점에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요거는 미시경제학이잖아요. 이게 제가 이제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하면서 누누이 이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했죠. 이 그림을 통해서 자, 이쪽 기업이고 여기 가게고 생산물 시장, 생산 요소 시장. 그래서 이게 돌아가는 이 실물 경제가 돌아가고 거기에 돈이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이 미시 경제가 돌아가는 현상, 이걸 통해서 재정학을 쭉 설명을 했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는 다 이 미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기성인 것 같아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자,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기업은 이윤국대화를 추구하고 가게는 효용국대화를 추구하면서 이건 전부 이기성의 바탕을 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어제 이제 제가 대학 동창회 송년회가 있어서 송년회도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나갔는데 저는 세무대학을 나왔거든요. 세무대학을 나왔는데 대부분 친구들이 이제 국세청에 근무하다가 서기관으로 퇴직을 했어요. 세무서장 하다는데 퇴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국가가 바라는 국민의 세금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국가가 바라는 바 목표를 달성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현직에서 근무를 해서 국세 행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이제 퇴직을 했잖아요. 이게 그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굉장히 이제 저는 친구들을 보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게 있어요. 뭔 불만이 많냐면, 자, 이것만 생각을 했으면, 이것만 생각을 하면 불만을 표시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 끝나고 나서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 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다 우리 가정의 이익을 위해서, 또 우리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뛰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특성이 뭐냐면, 저는 뭘 보는 겁니까? 저는 이걸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뭘 보고 있냐면, 저는 항상 공익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경제 주체 중에 경제 주체가 뭐가 됐죠? 가계와 기업과 정부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정부 경제를. 이 정부 경제를 보면서 이게 뭐죠? 이게 재정학이잖아요. 재정이잖아요. 재정을 보는 거고, 이걸 공부하는 게 재정학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추구하는 게 뭐죠? 이거는 사익이 아니잖아요. 이건 사익이 아니에요. 이건 사익이 아니야. 이거 뭐죠? 공익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정부 경제는 공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사익을 추구하는데, 가계와 기업, 자, 이 경제 주체는 다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데, 정부가 자기 이익을 추구해버리면 그건 하나 망하는 거지 뭐. 왜? 내가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가계가 토지와 노동과 자본을 제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실을 얻으면 그게 소득이잖아요. 소득. 여기다가 세금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응? 소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스템에 의해서 이걸 기능적 분배라고 하거든요. 이게 기능적 분배. 이 기능에 의해서 소득이 분배되는 거잖아요. 아담 스미스는 여기다 맡겨놓으면 그냥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지 멀쩡하잖아요. 졸업하면 나가서 직장에서 일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에 내 동생이 장애자가 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다. 그 사람들 어떡할 거야? 여러분들 가정에 일을 못 할 수 있는, 이것도 제공할 수 없고 이것도 제공할 수 없고 이것도 제공할 수 없는 국민들이 무수히 많이 있어요. 어느 사회든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복지는 누가 추구해야 돼요? 저거다 맡겨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결국은 정부가 하는 거고, 그 몫은 정부가 해야 돼요. 정부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몫은 정부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소득의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이 차이가 너무나 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발생시키잖아요. 그렇게 뉴스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금융기관이 요즘 녹았답니다. 이자율이 물가가 오르면서 이자율이 엄청 올랐잖아요. 예대 마진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겠어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대해서 형제세 부과해서 거둬들이자고 지금 그러잖아요. 너무나 금융기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얼마나 가져가나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했던 추구했던 금융기관의 그 한 축들은 연봉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거기에 그 금융기관에 장을 했던 사람들, 쬐끄만 은행장을 했던 사람들 연봉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보통 보니까 30억, 40억이더라고. 근데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니까
망하는 기업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업들은 다 망하는데 거기서는 돈잔치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보장해주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횡재세를 부과하잖아요. 그렇죠? 한쪽은 망해가는데 한쪽은 엄청난 돈이, 여러분 졸업해가지고 연봉 1억 들라고 하면은 여러분 진짜 사사 일해야 돼. 응? 그냥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뼈 빠지게 일해서 연봉 1억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연봉은 정부가 보장해주는 그 시스템에서 연봉 30억, 40억, 50억 가잖아. 근데 저 뒤에는 회사들이 다 망해가고 있어. 부동산 경기가 죽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정책들을 누가 해야 됩니까? 정부에서 조정을 다 해줘야 되잖아요. 이거는 사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부의 편제를 예방해주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주고 누가 해야죠? 정부가 해야지. 이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간단 말이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는 사람 미워할 필요도 없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말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데, 우리 친구들은 참 잘 먹고 잘 살았지.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주체잖아요. 갑의 입장에서. 그리고 의뢰 행세를 못 해본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나와서 이제 대부분 세무사들이에요. 세무사라니까 또 퇴직하고도 잘 사는 거야. 퇴직하고도.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이놈들이 여기만 추구하는데 이 사익극대화만 추구하는 거야. 야, 좀 나와서 이 공익을 위해서 이놈들이 좀 일을 해주면 좋겠는데, 이제 이게 내가 불만인 거야. 우리 친구들에 대해서. 응? 이게 불만인 거야. 왜?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건 뭐죠? 이걸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재정학. 이건 공익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공익을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익을 잘못 추구해버리면 배가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잖아요. 다른 방향으로. 이게 경제를 하는 사람들도,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자, 미시경제 있고 거시경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있는데, 내가 봤을 땐 저 사람들은 그냥 요것과 거시경제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제 짧은 소견에. 근데 또 우리처럼 재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다 사익을 추구하잖아요. 사익을 추구하는데, 여기에 입장에서는 공익을 자꾸 떠드니까 이게 괴리가 안 맞잖아요. 경제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이쪽을 중심으로 하는 교수님들과 이쪽을 보는 교수님들이 마인드가 좀 틀려요. 저처럼 공익을 중시하고 재정학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저쪽에 대해서 조금은, 이건 사실은 이건 당연한 거거든.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야. 근데 공익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같은 경제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공익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조금 거론을 해본 겁니다.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참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보다는 좀 남을 위해서, 이건 뭐라고 그러죠? 이타적인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이기적인 거잖아요. 이기적인 삶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 이기적인 삶을 경제학을 공부하는, 우리 대부분 이제 경제학과들 있잖아요.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 할 수 없잖아요. 잘못됐다 할 수 없잖아요. 이게 돌아가는 이치가 이게 그렇게 돌아가는 거고,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나 삶을 살 때는 저것만 주장하는 것보다는 이타적인 삶이 더 가치 있는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 아담 스미스가 이것만 얘기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아담 스미스는 누구죠? 도덕 철학자였습니다. 기본이 도덕 철학자예요. 아담 스미스는. 그렇게 도덕 철학자 입장에서 경제학 교과서를 쓰면서, 국부론을 쓰면서
이걸 설명했을 뿐이지, 예? 설명했을 뿐이지, 저는 그래요. 아담 스미스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는 이런 사회만이 아니었다. 경제는 이렇게 돌아가지만, 아담 스미스가 추구하는 사회는 나는 이런 사회였다고 봐요. 이런 사회였다. 왜? 그 사람은 기본이 뭐였어요? 도덕 선생이었거든요. 도덕 철학자예요. 도덕 철학자가 현실 사회를 아담 스미스가 그때 활동하던 그 시절 뭐죠? 자본주의 초기 단계.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자본주의가 막 무르익기 시작한 초기 단계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본 거죠. 이걸 본 거죠. 그러면서 국부론을 썼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는 이런 이기적인 사회가 아니다. 이기적인 사회가. 나는 아담 스미스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는 이런 사회이다.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도덕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회를 추구를 했는데 세세히 그 경제 현상을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돌아가더라. 제가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이 이기성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기성을 가지고, 이 가게가 기업이 이기성을 가지고 하는 것을 욕할 필요도 없고, 경제는 이렇게 돌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돌아간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살 거라고. 여러분도 이제 세상에 나가면 이렇게 살 거라고. 그렇지만 삶에 있어서 이걸 바탕을 두고 이 경제가 돌아가는 걸 보지만 삶은 어떻게 가야 된다? 공익을 보고 가야 된다. 필요성이 있다고. 왜? 우리는 재정학 공부하는 거잖아요. 재정학을 듣지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이것만 보고 끝나버리잖아요. 여기서 이기성을 바탕으로, 경제학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이기성과 합리성이라는 두 가지 전제 조건 하에 경제학 이론이 전개되는 거예요. 다 이기성이잖아요. 이기성을 바탕에. 근데 그것만 보고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한 학기 동안 재정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기성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다 공공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익은 이기성이요. 이기성이요. 이건 뭐죠? 공공성이다. 공공성을 바라보면서 이기적인 삶보다는 이타적인 삶을 살 때 조금 더 가치 있는 삶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제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피도 눈물도 없는 그 이기성보다는 삶에 있어서는 정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이런 공공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뭐가 들어있나 봅시다. 자, 경제학, 거시경제학의 등장. 이건 뭐 케인즈 경제학에서 나온 거죠. 1929년에 세계 대의공황이 발생하고 1930년도부터 케인즈가 그 세계 대의공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답이 이거였잖아요. 그럼 천재인 거지 뭐. 천재인 거지 뭐. 그러면서 아담 스미스의 경제학과 케인즈 경제학이 두 축을 이루면서 지금 쭉 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케인즈 경제학에 관련된 쭉 보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자 아담 스미스 경제학에서 다 사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사익을 추구하다 보면 그것이 아담 스미스는 뭐라 했죠?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공익극대화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장 균형이지 뭐. 그것이 그 공익극대화가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이 균형이다. 이 균형. 자연스럽게 이게 이루어지면서 이 사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익 극대화는 뭐예요? 가게는 효용을 극대화하고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이 이기성의 사익을 추구하다 보면 사회 전체는 자연스럽게 공익 극대화가 이루어지면서 균형이 잡히더라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더라 이런 얘기야. 왜? 세계 대공황이 발생하고 보니까 케인즈가 보니까 이게 이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그러죠? 자, 여기까지요. 아담 스미스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부성의 오류인 거지. 부성의 오류가 발생하더라.
우선은. 그래서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케인즈가 답을 내는 것이 고시 경제학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에 관련된 내용들이 자, 케인즈 이론이 쭉 뒤에 좀 나오는 거죠. 자, 쭉 케인즈 경제학이 등장하고 자, 케인즈가 거시 경제의 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하는지 총체적인 수요와 총체적인 공급이 일치하는 데서 거시적 균형이 이루어지더라. 새로운 이론들이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를 비롯한 고전압화 계열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쭉 새로운 이론, 그래서 유효수요 이론, 그에 따른 균형 국민소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균형 국민소득이 균형에서 이탈해 갈 때 어떻게 균형을 잡아가는지, 그것을 케인즈가 설명하는 거죠. 쭉 관련된 이론들이잖아요. 단기 총수요 관리 정책. 쭉 나오죠. 구체적인 건 넘어가겠습니다. 폐쇄 경제의 선수 효과, 개방 경제의 선수 효과, 재정 선수, 금융 선수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인즈 일반 모형한 국민소득 결정, 일반 모형. 아까는 뭐였죠? 케인즈의 단순 모형한 국민소득 결정, 케인즈 일반 모형의 국민소득 결정. 자, 완결 모형이죠. 이거 하나가 다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거의. 케인즈 일반 모형. 국민경제의 수요 측을 나타내는 거시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을 동시에 고려해서 단순 모형에서 외생 변수로 지급했던 투자를 이자율 또는 소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가정하고, 화폐 시장은 화폐 수요와 화폐 공급이 일치할 때 균형이 이루어진다 해서 케인즈 일반 모형을 쭉 설명해 주고 있죠. ISLM 곡선을 이용한 소득 수준 결정 넘어갈게요. 개방 경제의 소득 결정, 조세 승수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각 학파들이 경제 안정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또 한번 살펴봅니다. 고전학파 계열을 이어온 신고전학파, 네오 클래시컬 스쿨 신고전학파, 그 다음에 토마주의, 그 다음에 새고전학파, 뉴 클래시컬 스쿨 새고전학파. 여기에 이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MMT 이론이 이 뒤로 나오는 것 같아요. MMT 이론이. 근데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잖아요. MMT 이론이. 이렇게 이 다음까지 온 거예요 지금. MMT 이론까지 지금 왔잖아요. MMT 이론. 그다음에 이제 케인즈 경제학, 케인즈 학파, 새 케인즈 학파. 그러면서 여기 MMT 이론이 있고 또 여기에 반발한 뭐 이론이 지금 형성되고 있으라고 봐요. 이 양축이 서로 대립하면서 경쟁하면서 경제가 지금 발전시켜 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 다음이 MMT 이론이 오는 거고, 이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론에 대응해서 저희들이 개발하는 무슨 이론인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도 아직 못했고 개념 자체가 완전히 성립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경제 안정 정책 유형 좀 넘어가죠. 고전학파의 경제 정책 좀 넘어가죠. 고전학파, 케인즈학파, 통화적 경제 정책 넘어갑니다. 두 학파를 비교해서 쭉 설명하고 있어서 넘어가죠. 또 넘어가죠. 새 케인즈학파의 경제 정책, 학파의 경제 정책 쭉 넘어갑시다. 공급 중시 경제학 경제 정책 1980년대죠. 1980년대 누구죠? 여기 나오죠. 그 미국의 그 대통령 누구였었죠? 미국 대통령이었었죠? 80년대 레이건은 있어요. 레이건 대통령 때. 자, 래퍼, 펠디스타인, 버스킨. 이 펠디스타인 나오죠. 그 우리가 앞부분에서 어디서 봤냐면 최적 조세와 관련된 최적 조세와 세제 개혁, 최적 세제 개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펠디스타인이 제시하는 거잖아요. 여기 레이거노믹스 나오네.
이 단계는 이제 지났잖아요. 이 단계는 이미 지났고 이게 또 잘 안 맞는다. 또 그 당시에는 좀 맞았죠. 잘 안 맞는다. 동국정치 경제. 그다음에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과제. 고전학파 계열. 그다음에 이제 경제 안정과 재정 정책. 경제 안정과 재정 정책 3장. 그다음 4장에 가서는 경제 안정 성장과 재정 정책. 어떻게 틀린가 한번 봅시다. 재정 정책을 단기적인 재정 정책은 경제 안정과 관련해서 3장에서 설명합니다. 그다음에 장기적인 재정 정책. 자, 경제 안정은 지금 경제 안정이다. 지금 시점에. 그다음에 안정 성장은 경제가 안정되게 계속 성장해 간다. 이렇게 타임라인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시간별로. 그래서 장기를 표시할 장기적 재정 정책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는 4장에서 설명을 하고 단기적 재정 정책은 경제 안정과 재정 정책을 있고 장기적 재정 정책은 안정 성장과 재정 정책을 분리해서 책을 구성해봤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경제 안정이 뭔지, 재정의 자동 안정 정치, 자유재량적 안정 정책, 인플레이션과 재정 정책, 대내외 균형과 혼합 정책에서 쭉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경제 안정, 재정 정책, 단기적 관점에서 자동 안정 정치, 효과 쭉 넘어가죠. 자유재량적 안정 정책. 넘어갑니다. 뭐가 있는 것만 보고 갑시다. 경제 안정화를 위한 보정적 지수정책.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과 재정정책. 인플레이션과 재정정책.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공급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관리가격 인플레이션. 완전고용 물가 안정과의 상충관계. 임금 인상 관련된 재정정책의 한계. 자, 재정정책의 한계점 쭉 설명해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균형 인플레이션. 완전고용과 스태그플레이션. 정책 조정.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 이 부분이. 제가 봐도 좀 어려운 부분인데 좀 쉽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균형 모델에 대한 비판, 필립스 곡선, 장기 필립스 곡선 이건 뭐 다 경제 학에서 받은 내용이죠. 그다음에 대내외 균형과 혼합 정책, 이제 무역이 이루어질 때 혼합 정책. 표 하나로 설명해 드리죠. 재정 정책 목표, 무역 수지 적자 증대. 재정 정책, 금융 정책, 국제 자본 이동 관련된 혼합 정책. 이게 이제 설명해 주고 있죠. 재정 잉여 이자율을 넣고 대내외 균형 정책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쭉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 안정 성장과 저점 정책. 안정 성장이 뭔지, 그 다음에 헤로드 도마의 모델과 저점 정책, 신고적 언어파 모델과 네오 케인즈학파 모델, 재정과 경제 성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전학파의 MMT 이론과 케인즈학파의 현대적 이론들은 지금 빠져 있어요. 그 부분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기회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자, 안정 성장. 단기적으로는 경제 안정에 관한 제약 조건이 완전 고용 달성, 물가 안정, 국제 수지 균형 등을 비례하면서 단기적으로 제약 조건에 이러한 것을 배려하면서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하고자 한다. 안정 성장. 고도 성장의 달성과 유지라는 정책 목표에 비판과 반성이 집중하게 되는 이유고요. 안정, 성장, 안정 성장. 단기적 경제 안정에 관한 제약 조건, 안정고용, 물가 안정, 국제 수지 균형, 안정 성장, 장기적 목표 달성, 안정 물가 수준 쭉 해서 참고하셔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뭐죠?
복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거잖아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자,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국토계획법도 국토를 균형 있게 이용하고 개발하고 이용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목표다. 거기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경제학도 마찬가지죠. 경제학도 복지 향상이다. 최종적인 거는 복지 향상. 헤로드 도마의 모델과 재정정책. 이쪽이 저도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 부분이 어려웠더라고요. 이해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헤로드 도마의 유형. 도마 모양. 안정, 세계 성장률과 경제 안정. 일부는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나왔는데 미시경제학에서 약간씩 이렇게 나오죠. 개념적인 것들만 나왔었죠. 헤로드의 성장률과 재정정책. 이제 교과서에는 좀 자세히 설명해놨거든요. 요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그다음에 신고전파 모델과 네오크 엔진 모델. 이제 신고전파, 세고전파까지 왔었죠. 신고전파. 신고전파 모델, 네오케인즈파 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재정과 경제 성장, 지출 성장률과 재정 정책. 이게 좀 시간이 많으면 앞부분을 줄이고 이 부분에 대한 시간을 설명을 좀 많이 하면 좋은데 꼭 뒤에 와서 설명이 제대로 안 되고 넘어가서 좀 안타깝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재정 정책은